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있는 사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미국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연방통신위원장 지명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ABC 방송국을 소유한 디즈니에 불만 섞인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국제뉴스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뉴스메이커입니다.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멕시코 침공 등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다소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세계가 주목합니다. 미국 제국주의 평창 정책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트럼프 관세의 인질 사태를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US 스틸을 일본 회사가 인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합병안을 리뷰하던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맥 게이츠 전 연방 하원 의원 비리에 관한 의회 보고서는 그가 하원 의원 자리에서 떠났어도 세계의 탑 뉴스입니다. 미국 정치인의 부패 때문이고 트럼프 시대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편이 오늘 새벽 약 1시간 동안 운항이 중단된 뒤 정상 운항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의 지연은 이어집니다. 어제 입원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오늘 퇴원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부사장이었던 정진철 글린TV 대표가 별세했습니다. 정진철 대표는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오늘의 미국의 타이틀을 지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함께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은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다지 많지는 않으실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은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보통 때 같으면 별다른 뉴스가 없지만 미국은 4년 만에 한 번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특별한 성품, 성향 그리고 이제 통치 스타일을 갖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불과 이제 취임하는 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아서 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요. 국내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너무나 지금 지켜보고 있는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요즘 바이든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습니다. 낮은 자세로 있고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아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아이인 그 남자 아이인 아직도 뭐 50살이 넘었지만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 이후에는 더욱 낮은 자세 이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휴 그 대통령 당선인들과는 달리 대통령처럼 행동하니까 두 사람의 대비가 더 또렷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미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글쎄요. 조기에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표현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양당 정치인들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또 뉴스를 놓치셨을 수도 있겠지만 금요일에 이제 연방정부 폐쇄를 피했죠. 그 폐쇄를 피할 때 바이든은 어디 가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그 임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조용하고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의사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시를 했잖아요. 물론 트럼프 당선인의 지시대로 통과가 되진 않았습니다. 정부 폐쇄를 피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2년 동안 내가 마음대로 국가 빚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임시 지출안에 포함시켜라인데 그것은 공화당 의원들이 깡그리 무시하고 통과시켜서 연방정부 겨우 이제 폐쇄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언제 말씀드린 파나마 운하를 우리가 다시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또 뭐 그린란드를 뭐 사야지 이게 미국의 아주 필수적인 것인데
그 전에도 사실은 멕시코를 침공한다는, 미군을 멕시코에 보낸다는 과거의 정치인은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도 했고, 또 캐나다가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을 해. 캐나다 총리에게 미국의 주지사라고 부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국내에서 이제 연방정부 폐쇄안 이것을 일을 쭉 치르면서 리자 머커우스키 알래스카주의 연방상원 의원은 트럼프가 책임자라는 게, 미국의 책임자라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도 바이든 어디 있지? 라는 얘기조차도 요즘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바이든이 무능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제 비난을 많이 합니다. 공화당 전략가인 빈 웨버 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너무 빨리 뛰어들었다고 비난을 하는데, 그건 바이든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공백을 메운 것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연방정부 폐쇄를 막는 그 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부 폐쇄는 막아졌고,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사업과 연관이 있는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것은 살짝살짝 다 피해갔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어. 일론 머스크는 승리고 트럼프는 여기서 패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민주당도 원했었던 그 안들이 예산안에 3월 14일까지 임시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을 빼냈습니다. 그래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그것은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 될 수 없어, 사우스 아프리카 태생이잖아, 이 얘기를 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연방정부 폐쇄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가, 아들 사면해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워싱턴 그 유니버시티의 정치학과의 교수인 스티브 스미스 박사는 이게 꼭 그렇진 않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새로운 기준을 정한 건 아니고, 그 새로운 그 행동 이렇게 나가는 것은 맞지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그 주에 있었던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지출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거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는 막아야지 되겠는데, 본인이 끼어들면 그것이 통과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다고 이 교수는 믿습니다.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가면 공화당을 비난을 해야지 되겠죠? 그럼 공화당을 비난을 해서 그 상태에서 비난의 그 화살이 하나가 더 오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화살 하나를 또 끊어내야지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아마 뭐 다 듣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행동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국내 이슈나 국제 이슈에서 굉장히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그런 정도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현 대통령이 또 낮은 자세로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선거에서 승리한 뒤에 놀랄 정도로 제국주의적인 분위기에 빠졌다. 악시오스의 표현입니다.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에 관한 주말에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고, 어제는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많은 매체가 그런 내용을 전했는데, 하루 시간이 지나니까 악시오스가 조금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합니다. 아니, 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그린란드, 덴마크는 뭐 팔 생각 전혀 없다는데 산다고 하지? 2019년도에도 그랬는데 그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담인가 봐. 파나마 운하를 탈환을 한다고? 캐나다를 합병하고? 멕시코를 침공해? 여기에 전부 이제 그냥 툭 던져보기도 하고, 협상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가기도 하고, 협박 비슷한 뉘앙스를 깊게 심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그린란드를 손에 넣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게 이루어지려면 침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양쪽에서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정책이 당시에 대통령이었었을 때도 일단 말을 거칠게 하고요, 때로는 그에 따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말은 대단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난 4년 동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가 탔던 그 전에 4년의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4년 동안 계속 이제 동맹 다독이고 또 제도의 어떤 그 귀함 같은 것을 극찬을 하고 해서 좀 원래 미국으로 돌려놨는데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채찍을 들 것이라는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악시오스가 얘기를 해줍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세계의 질서, 월드 오더,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의 책 제목 맞았던가요? 책 제목이었죠? 그 월드 오더 무시합니다. 세계 질서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동맹, 외국 파트너도 완전히 뭐 체크 앤 밸런스 같은 것 없고 가능하면은 동맹도 압박을 해야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린란드의 총리, 지난번의 총리는요. 지난번에 총리나 지금 총리나 뭐 똑같죠.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그린란드 우리에게 팔아라 했었을 때 그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거부했었잖아요. 거부하니까는 이제 트럼프가 제가 어제 이 부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덴마크 방문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린란드가 덴마크와 가까이 있진 않아요. 그린란드가 캐나다의 동북 쪽에 있고 그리고는 이제 뭐 바다 사이에 두고 덴마크는 저쪽 조금 더 이 동쪽으로 지도로 보자면 가야지 되잖아요. 유럽 쪽으로. 그런데 덴마크의 그 자치는 주지만 국방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도 덴마크의 도움을 받고 유럽 땅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린란드가 또 유럽연합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덴마크가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의 이번에 총리도 무테헤데게 총리도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팔지 않는다. 결코 앞으로도 절대로 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랜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해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절대로 이걸 다시 잃어서는 안 된다. 파나마도 비슷해요. 파나마도 뭐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하고 등등 그런 많은 스토리. 절대로 우리는 미국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 제국주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섬 그린란드가 있어야지만 미국에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것 보니까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주변 사람들과 쭉 그 인수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그린란드에 뭐 그린란드를 산다던가 아니 팔다는 사람이 없는데 산대요. 팍스뉴스에서는 아예 이제 박스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추종자들이 전에도 그랬지만 가격까지 막 또 책정해내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누군가가 다 했었던 것을 다시 지금 숫자를 얘기하고 하는데 어쨌든 주체가 안 판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침공밖에는 그 일이 없다는 건데 미국이 러시아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이 글쎄요.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군화발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영원히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계 최대 섬에 뭐 여러 가지 뭐 중국에서 우리가 들여오고 있는 중국에만 있는 무슨 그런 광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북극이랑 딱 돼 있으니까 그건 완전히 전략적인 요충지잖아요. 러시아도 넘실넘실하는 기타 뭐 강대국이 완전히 북극 거점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린란드. 이 섬의 매력적인 섬에 대해서 인수 과정에서 많이 논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농담했을 때도 그 당시에 총리나 덴마크 사람들이 엄청 화를 냈었고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이제 파나마 운하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 때에 77년부터 99년까지 한 20년 동안 그 과도기를 두고 나서 99년도에 완전히 파나마에 넘겼고 1900년대 초에 이제 미국이 그 운하를 그 건설을 했고 운하 건설할 때 미국이 파나마만 쫓아고 돈 들여서 그렇게 건설을 했겠어요. 결국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무역로 같은 것을 잘 그 효율적으로 해서 미국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인공으로 수로를 만들고
만든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그 통행료를 많이 받는다고, 그리고 중국이 자꾸만 이제 거기에 미국은 이렇게 깎아달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은 깎아달라고 하고 중국은 아요, 저희가 미국 때문에 지금 불편하신 것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돈을 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이 그 파나마 운하에 더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보기 싫은 거죠. 그걸 협박으로 오히려 우리 거를 통행료를 깎지 않으면 우리가 도로 가져갈 거야. 그 도로 가져가는 게 그게 되느냐고요. 그럼 수에즈 운하는 누구 겁니까? 지금 형태 자체는 세계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호세 라울 그 몰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절대로 이제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의 미국이 진행될 때까지는 두고 봅시다. 이 정도 하더니요. 나중에는 보니까 본인의 그 소셜미디어에 파나마 그 운하 위로 막 그 성조기가 날리는 그런 사진과 함께 미국 운하, 파나마 운하가 아니라 미국 운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대통령 당선자가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은 캐나다의 총리에게 하는 그 말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계속 어떤 그 재미나게 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짧은 그 밈 같은 것을 계속 소셜미디어 같은데 올리고 있거든요. 악시오스는 이 모든 것은 재미로만 그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다. 트럼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롤링스톤 같은데, 롤링스톤이 음악 잡지지만 정치가 강하다고 한 5번쯤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보도가 롤링스톤에 얘기한 것도 멕시코에 대해서 이제 멕시코 카르텔을 부수자 하면서 미국 군대를 보낸다는 것 있죠. 이것도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카르텔을 미국에 뭐 마약이 들어와 그 나라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 군대를 멕시코로 보낸다는 뭐 소프트 침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특수부대 작전을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드론 공격으로 그 카르텔을 표적으로 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멕시코의 신임 대통령은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캐나다 총리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무시를 하는 한 그룹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니겠죠. 개인적으로는 뭐 와이프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방카 딸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너럴하게는 여성들을 무시합니다. 유색인종을 무시합니다. 그런 여성이에요. 멕시코 대통령이 유태계고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 완전히 멕시코에 뭐 미국 군대를 보내서 우리 카르텔을 부수겠다고? 영화네. 완전한 영화네. 영화 같은 아이디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절대로 그런 미국의 그런 유형의 침략? 그런 것을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두고 세계에서 지금 이 연휴에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 트럼프의 차기 행정부는 굉장히 그 미국 팽창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외교적으로는 강압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는 제국주의 팽창 정책이라고 이게 지금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이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미국의 지금까지 현대 대통령은 이런 것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뭐 미국이 필리핀 같은 곳을 그런 나라를 대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스페인으로부터 뭐 필리핀의 그 어떤 그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뭐 티오도어 루즈벨트 시대라고 할까요? 그 뒤에는 이제 또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가 재정립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실제로 2022년도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다른 모든 나라들이 비난을 했는데 천재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선 지금 미국이 어쩌면은 정말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국내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해외적으로는 좀 팽창인 거죠. 그린란드로 뭐 어디로 파나마로 팽창하는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가
또 국경정책 책임자, 지금 지명한 책임자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특히 멕시코의 그 카르텔 침공, 군사 침공작, 특수작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 자리에 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국내적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 국제적으로는 미국 제국주의 팽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충돌하면서 해외 지도자들과도 충돌을 하면서 미국의 4년은 트럼프의 임기 첫 번째 임기 4년과도 다르고 바이든의 4년과도 다르고 어떤 식으로 갈까? 누가 알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알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 협박하고 협상하고 툭툭 던지고 할 때는 상대방이 그렇게 던지고 협박하고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또 다른 두 번째의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이제 미국 세계가 접어들 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 뉴스 좀 전해드리죠.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오후에 전한 이 내용을 한국에서는 좀 짧게 번역을 했던데 이게 짧게 번역하고 그럴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또 짧게 번역하고 하는 매체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 세계와 미국을 또 한국을 같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이렇게 딱 갖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까요? 인질 사태다. 지금 한국에서 번역한 그 뉴스는 인질 사태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이제 자극적이라 그랬는지도 모르죠. 요즘처럼 한국이 어수선한 때에. 그런데 그 파이낸셜 타임스는 제목 자체가 한국의 이 기업들이 지금 인질 상태로 잡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질 사태, 트럼프 관세에 한국은 마비됐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큰 제목이고요. 작은 제목은 기업들은 서울의 정치 공백으로 인해서 관세와 보조금 손실에 취약해질 것을 우려한다. 보조금 손실이라는 것은 한국 회사들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죠. 그런 것들이 뭐 전기 자동차에 관한 것도 그렇고 손실될 것을 우려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가능하면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계엄령 선포 시도가 실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직무정지지 아직 그 대통령 타이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지금. 미국에 대한 수출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로비하려는 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굉장히 약화됐다. 미국의 그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국과 무슨 최고의 그 무역 파트너를 포함을 해서 전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관세를 내게 하고 또 이제 보조금을 다 없애겠다, 가능한 한 그런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계속 이제 공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이 이게 미국 보호무역주의죠. 여기에 대해서 맞서기 위한 캠페인을 해야지 되는데 방향타를 조차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비를 하죠. 각 나라들이 다. 그 로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몇몇 관계자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완전히 한국의 외교적인 노력은 마비됐거나 아예 없다. 퇴임하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에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한 대기업의 관계자가 하는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우리가 이 기업인들이 가장 필요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이익이 곧 한국의 이익이고 대변할 사람이 없다, 정부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딜레마죠. 현재 투자했었던 거 어디까지 왔는데 이걸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질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쪽에선가의 처분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수출 의존형이니까요. 또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오면서 수출과 관세잖아요. 곧 세금. 이 위험은 수입 관세부터 미국 입장으로 볼 때는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약속을 한 한국의 칩에 대해서
배터리,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취소 가능성. 이거 전기자동차 뭐죠? 그 스테이션도 다 없앤다고 하는데 보조금 안 주고 전기자동차 살 때도 보조금을 안 주고 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이 산업을 보호를 한다기보단 그 반대 방향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사실은 더 상식적이겠죠. 한국 반도체 업계도 미국의 이제 중국 수출 규제가 강해지면 더욱 공격적이 되면 한국의 반도체 업계도 손해보죠. 중국 그것을 이제 더 뭔가 뭐죠? 그 틈새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이제 한국의 모든 것들이 다 또 뭐 원산지, 부품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또 중국과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외교부 장관이요. 조태율 외교부 장관이 정치적인 혼란이 외교적인 노력을 완전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현 정부의 장관이지만 인정을 합니다. 전에 통상교섭본부장이었죠. 여한구. 지금은 그 워싱턴의 그 피터슨 국제 그 경제연구소에 계십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 한국에서 계엄 탄핵 이후 그 정치적인 위기 이전에도 굉장히 그 서울은 지금 트럼프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불안했다. 뭐 전에도 뭐 한미 자유무역협정 취소하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막 철군하겠다고 임기 1기에 위협을 했으니까 사실 이 통상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답니다. 그 트라우마가 대단한 그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달에 한국경제인협회가 20이 아니라 239군데 기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82%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려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82%가. 그렇지만 또 이제 전에 이렇게 그 통상 그 교섭을 한 그 여한구 전 본부장은 그거 너무 과장된 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걱정은 너무 그 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 2019년, 2020년까지 그때하고 지금은 많은 게 바뀌어서 뭐 한국도 준비를 해놓은 것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우려가 과장됐다는 쪽에 보다는 굉장히 우려된다 쪽이 조금 강해 보입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지금 기업들이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뭐 미국의 조지아에 텍사스에 뭐 어디에 이렇게 투자를 했죠. 뭐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자리를 잡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무역기구에 따르면요. 2024년도 올해 상반기에 한국의 그 미국에 대한 그 흑자, 무역 그 흑자는 287억 달러니까 지난해에 444억 달러가 기록적이었는데 지금 상반기니까 하반기는 이거 하면은 이거 지난해보다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 이거 봐.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무역 적자잖아.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국가를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요. 이제 미국과 거래를 하는 주요 업계의 한 임원이 파이낸셜 타임즈와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일할 사람, 그런 사람과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쭉 해보니까 지금까지 미국에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한 것이 그러니까 한국은 좀 봐줘야지 돼. 한국은 엄청나게 뭐 관세 같은 거나 이런 걸 물리게 해서는 안 돼라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투자를 함으로써 미국에서 조지아주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뭐 현대나 이런 데서 조지아의 공화당인 주지사와 민주당인 대통령 함께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게 어필하려고 해봤는데 안 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준 거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잖아?
바이든 때 한 거 나는 계산 안 해?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된 뒤에 뭘 해줄 건데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때 한 건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답니다. 또 다른 그 로비 활동을 한 그런 그 또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의 무역 특사였던 피로 나바로 아시죠? 이쪽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중국에 대해서 엄청 맵하고 보통 경제계에서는 이 사람을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 이제 백악관 경제고문으로 복귀하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우려하는 그런 점으로 놓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에 그 뭐 한국의 뭐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LG가 반덤핑 조치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생산지를 이전해서 뭐 왜 이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했다. 이렇게 막 비난을 한 사람이 피러 나바로입니다. 그 사람이 백악관에 이제 경제자문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나프타라든가 북미주 뭐 자유무역협정 그래서 이제 또 뭐 USMCA로 바꿨잖아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이거 불공정 무역협정이다 하면서 재협상을 했던 사람이 피로 나바로이기 때문에 피로 나바로의 등장도 그동안 바이든 임기 마지막에 투자를 많이 해놨던 한국 기업으로서는 엄청나게 해가 된다는 거죠. 한국은 기업이 해가 되면 국민이 해가 됩니다. 대기업들이 워낙에 그 큰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이제 분석가들이 한국 기업이 투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군요. 뭔가 그 투자를 할 때 시설 비용은 많이 들고 인건비 같은 것들 또 거기다가 이제 미국식대로 일을 해야지 되니까 뭐 차일드 케어 그리고는 또 숙련된 노동력은 또 부족합니다. 비자 확보하는데도 어렵고 안정적인 뭐 전기 공급에 이르기까지 너무 지금 이미 갖고 있는 문제에다가 게다 대고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계속 해놨던 걸 유지시키려면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야지 되는데 원화가 지금 뭐 1460원대까지도 올라가지 않았나요 어제? 그런 원화 약세 게다 대고 하는 게 반도체 공장, 뭐 전기차, 뭐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이 뭐 전기차, 배터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싫어하면 수요 부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안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수준으로 계속 이 투자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기업이 어렵겠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다면은 더 엄청나게 투자를 했을 수도 있죠. 엄청나게 투자하면 또 엄청나게 버는 거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이태규 선임연구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만약에 중국에만 집중을 한다면 한국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만 그런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미국의 무역 뭐 상대국 1, 2위인 뭐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에도 엄청나게 뭐 첫날 25%라고 말을 했으니까 아무튼 한국 기업이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무슨 뭐 석유화학 분야 이런 데는 좀 괜찮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머지는 이제 어떨까? 그러면 여기서 사실 해결책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그걸 알죠. 더 사가라. 미국 걸. 뭐예요? 무기죠, 뭐. 돈 많이 나가는 것은. 그동안도 뭐 무역 적자, 무역 흑자를 얘기하지만 이 무역 적자, 흑자를 계산할 때 미국이 또 아주 얄밉게 계산 안 하는 것도 많아요. 무기 같은 거, 뭐 특정하게 돈 많이 드는 건 또 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기를 뭐 더 많이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화석 연료 같은 것을 개발을 하는 것을 원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걸 많이 사줘서 어차피 한국이 뭐 갖다가 창고에 넣어둘 건 아니고 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줄일 방법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엄청나게 걱정되는 게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그렇게 압박한다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중국과 손을 잡아버린다면 불가능한 일일까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 시나리오까지 지금 기업인들은 다 함께 돌려봐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중국 경쟁자들이 한국에서 지금 이미 공장을 여기에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 뭐죠? 혜택 같은 것을 안 준다고 하고 미국이 더 가져가려고만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 그러면 뭐 중국 경쟁자들이 공장을 여기다가 설립하도록 해보지 뭐. 그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과 이때야말로 대타협이죠. 이게 완성되면은 한국의 배터리 공장, 뭐 전기자동차 제조회사들 악몽 아니겠어요? 시나리오로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배터리 업계의 관계자는 만약에 정말 배터리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렇게 해서 공장을 짓게 되면 재앙이다. 이건 디제스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인지사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트럼프 측과 함께 얘기를 해야지 되는가. 심지어 지금은 모든 것들이 많이 막혀 있고 마비가 됐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뭘 우려하고 있고 기업들이 뭘 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워싱턴에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지 되지? 이러는 것조차 그것조차 모르는 것 같다.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지? 하면 얘기를 해야 되지도 사실은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해야지 이쪽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일을 추진하잖아요. 한국의 계엄과 탄핵.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로 국가를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체면뿐만이 아니라 경제가 한 축이라면 안보가 한 축이잖아요. 이 안보와 뭐 경제와 뭐 신용도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지금 위험해진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탄핵은 일단은 끝났고 나머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이고 내란 외란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할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열심히 또 파워 싸움을 땅 따먹기 파워 싸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싸움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항공기가 기술적인 문제로 벤더에서 그러니까 공급업체의 뭐 기술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던데 중단됐다가 지금은 정상 운항되긴 되는데요. 동부공항에서는 그 1시간 동안 지연됐었던 그런 것들이 여전히 어느 정도는 뭐 스케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뉴욕에 있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보스턴의 로건 국제공항 이런 동부 해안공항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뭐 여행하시는 분들 알아서 하시겠죠. 자, 또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야지 될 중요한 결정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전해드리겠는데요. 연방통신위원회 의장으로 브래든 카라는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디즈니의 그 CEO에게 딱 그 편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밥 아이거에게. 사실은 원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데 편지 보내고 일하는 게 이게 흔치 않는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편지냐면 마음에 안 든답니다. 디즈니가 ABC 방송국을 갖고 있잖아요. 그 ABC 방송국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뭔가를 나쁘게 보도를 했다 해서 1,500만 달러 뭐 재판 시작하기 전에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그 도서관을 짓는데 하시라 하고 1,500만 달러에 합의를 해서 다른 매체들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일이 있으니까 알아서 긴 거겠죠. ABC 방송국이 그동안에 이제 로컬 방송국을 이제 사들이고 합병하고 또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하는 뭐 늘 있는 일이겠죠. 그런 협상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그 연방통신위원회의 지명자인 브랜드 카가 그게 로컬에 꼭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 ABC 프로그램의 그 유명한 굿모닝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뭐 이브닝 뉴스요, 월드 뉴스, 투나잇이라든가 또 NFL 축구도 하죠. 또 뭐 밤에 심야의 터크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지켜보겠어.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합의 사항이 있었잖아. 뭐 앵커 뭐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스토미 데니엘스와의 아니요 이진 캐럴과의 그 케이스에 대해서 잘못 말한 거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에 그 행정부의 연방통신위원회의 그 의장들과는 좀 다른 그 행보이기도 하죠. 가능하면은
딱 그 냉정한 입장, 중도적이라고 말하기보단 어쨌든 업무상으로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아직 일하는 선서도 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이게 협박일 수도 있잖아요. 잘 안 하면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본인이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장도 아닌데 ABC 방송국에 이런 것을 편지를 보낼 만한 것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또 이런 편지가 또 공개가 되네요. 비밀리에 보냈을 텐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US 스틸, 일본 그 철강을 회사를 니폰, 미국 회사를 일본 회사에 넘기느냐, 인수합병할 수 있는가,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됐어요. 15일 줬습니다. 그 일본 회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왜냐하면 정부의 검토위원회라는 리뷰 보드라는 데서 그동안 니폰 그 제철이, 그 신일본 제철이 150억 달러 규모로 일본 철강회사, 이게 지금 너무 안 되고 하니까 사서 우리가 투자 많이 하고 사람들 그대로 갖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제안을 했는데 이게요, 선거철이었기 때문에 더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미국 철강이 일본의 최대 철강 제조업체에 팔려버리면 이건 국가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하면서 철강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군수 이런 여러 가지와 연관이 되죠. 반대를 했는데 일본은 사실 미국의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보다도 더 가까운 동맹이잖아요. 그때는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막 애국심도 놓고 막 이래서 이제 이랬었던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회사에서도 팔길 원해요. 직원들도 지금보다 대우를 낮게 해준다는데, 그러나 미국 철강협회 자체에서는 뭔가 힘이 약해지고 하니까 뭐 반대를 하기도 하고, 이 찬반이 미국 내에서 아무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정부의 그 리뷰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 그것도 뭐 다 투표라면 뭐 표 이런 게 있겠죠. 교착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다 그게 시나리오가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것도 다 뒤에 빠져서 안 하고 있는데 이 중대한 것을 일본 그 니폰 철강 회사도 앞으로 15일 안에 해주십시오. 우리가 국가 안보에, 절대로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거래가 정말 그 혁신적인 투자를 해서 미국의 경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동맹국 사이에서 철강 부분에서 어떤 그 동맹을 맺어서 그 friends shoring이라고 그런 그 투자의 모델이 돼야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니폰 철강이 세계의 그 철강 회사 규모로는 4번째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퇴임하기 전에 지금 사람들은 이 거래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 아들 뭐 사면하지 않겠어. 수없이 얘기하다가 사면을 했잖아요. 그럼 일본 철강 회사가 미국에 뭐 150년 된 US 스틸,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US 스틸을 그걸 합병을 해서 사간다고, 인수합병한다고? 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계속 해오다가 또 임기 마지막에 며칠 남겨두지 않고, 아니야, 일본 회사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틱톡의 케이스처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마찬가지로 선거철에 계속 안 한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 그게 이제 또 딜레마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럼 거래를 거부한다고 해봐요. 이 거래를. 그러면 미국 경제에 지금으로서는 이 US 철강이 일본 철강과 합치는 것이 이 회사로서 너무 좋으니까 회사에서 팔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렇게 또 뭐 팔지 말라고 하나, 팔라고 하나,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딜레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는 물론 철강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의 투자 같은 것을 무척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경제에 있어서 좀 개방형 형태를 많이 이렇게 어답트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 마지막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도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아무튼 그런 문제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제가 다른 뉴스는 하나는 못 전해드리겠고 정진철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 담당 그 부사장님 저에게는 대선배님이세요.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그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86세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고 뭐 서울에서 MBC에서 일하셨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는 저는 정진철 부사장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오늘의 미국 타이틀도 또 정진철 부사장님이 전해주셨고요.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내가 나이가 많고 또 이 분야의 선배라고 막 이렇게 막 뭐 좀 권위 부리고 이러는 것 너무 없으셨던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